나는 하루로 사는 게 고상이지 더 살고 싶지 않아요. 고상이지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제 복지 사각계층이나 소득이 적으신 분들, 또 장애인분들, 독거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무상으로 필요한 물품과 식료품 등을 가져갈 수 있게 저희가 상설 마켓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저희가 순위를 매겨놨어요. 그래서 1순위로 긴급지원 대상자, 복지사각계층, 그리고 수급자 탈락하신 분들. 2순위는 차상이라고 해서 장애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한부모 가정, 그리고 요새는 다문화 가정까지 포함해서 차상위 계층. 그리고 3순위는 나라에서 이제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으시는 분들이 그분들 순위를 매겨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저희 다음 달에 이사해요. 고용력으로 사업자부터 바꾸세요. 다음이요? 아니요. 네. 쌀, 국수, 고추장 같은 거, 된장 그런 거, 간장 그런 것만 이용하는 거요. 그거 있으면 가지고 다른 거는 뭐. 우리는 진짜 여기서 이거 줘가지고요. 생활을 많이 보탠대요. 많이 도움이 돼서 고맙습니다. 지금 이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희 지금 이용하시는 어르신 댁 한 분하고 저희 도봉군의 불황인 시설 한 군데 지금 배달 서비스 가고 있습니다. 배달 서비스 따로 하시나 봐요. 네, 저희가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또 차량이 없는 기관 그런 데는 저희가 갖다 드리고 있어요. 뭐 다른 분들도 와 계시네? 친구분들? 놀러 왔어. 그랬어요? 이것도 한 달 잘 드시고 다음 달에 또 그거 저 보세요. 엄마 듣는데 얘기. 요거 전자레인지에 그냥 데펴 드시면 되고 물 부으면은 곰탕 되는 거예요. 유재도 날마다 와서 보살펴 준다 그러잖아. 사람들을 저 사람한테 얘기를 잘해주는 거야. 그럼요. 그거 주는 게 얼마나 도움 되는데. 내가 시장도 못 댕기고 못 사 먹고 그러니까 그런 거 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데. 나라에서 도와주니까 살지. 내가 무슨 보리를 할 줄 할 수 있으면 뭐예요. 요거 하나 넣으면 예. 사골 국수물 얼마? 예. 이건 뭐야? 만두인가? 아, 기분. 뭐 물만 부으면 물만 부으면 이제. 아, 요셉의 집이 이제 임종이 집이거든요. 가족이 있어도 버림받는 사람, 자식이 있어도 버림받는 사람, 돌아가시 직전에 있는 사람들만 주로 받아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지원 같은 거 이제
옛날에는 지원이 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지원이라는 게 거의 없어졌어요. 거의. 그냥 한 달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그냥 제가 전화를 하면 아무 때나 그냥 뭐 있으면 갖다 줘요. 그렇게 잘해요. 주로 어떤 거 갖다 주세요? 뭐 쌀 주로 쌀, 김치, 뭐야 생필품 그런 거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그렇게 많이 갖다 줘요. 도움이 많이 돼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성북동에 살았던 70대 노모와 딸 셋,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일용직 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이 또 벌어졌습니다. 먹을 것 받고 싶지요. 먹을 게. 쌀 같은 거, 반찬 같은 거. 할머니 혹시 저기 그 동사무소 같은 데 가보셨어요? 가도 뭐 아들 있다고 안 된다는데 어떻게? 이 복지센터에서 한번 물어봤죠. 근데 저렇게 보리를 못하고 놀고 있으니 아휴 답답해. 저도 답답하고 나도 답답하고. 얼마나 살겠어요 지가 삶을. 지금도 어서 가달라고. 하루하루 사는 게 고생입니다. 만날 게 기도드리고 있는데 어서 가게 해달라고. 일곱 살, 8살 연년생인데 아유 보고 싶어 죽겠네. 계더를 위해서라도 70일을 버텼는데 아유 저 달이 동그라기 전엔 끝나야 되는데 동그라기 지기 전까지는. 때는 2004년 경영 악화에 시달리던 쌍용 자동차는 중국 상하이 자동차에 헐값에 매각이 되는데요. 인수 당시 상하이 자동차는 고용 유지를 약속했지만 인수 1년 반 만에 대규모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 상하이 자동차의 기술 먹튀 논란. 인수 4년 만인 상하이차는 회계 조작으로 의심되는 경영 악화를 빌미로 법정 관리 신청에 들어갔고 2009년 4월 2,646명에게 정리해고 통보를 내립니다. 포기한 쪽밥을 따라남서 그렇게 시작된 쌍용차 노조원 옥새 파업. 2009년 7월 22일 하늘 위에서 떨어진 의문의 액체. 바로 강력한 독성을 자랑하는 최루액이었습니다. 무차별로 쏟아지는 독성 체류액에 어떻게든 막아보려 하지만 지우기 힘든 상처만 남게 됩니다. 체류액 맞고 저기 안 씻어내고 그냥 내비뒀죠? 그러니까 물로 헹궜죠. 아 물로 한번 헹궜는데 이래요? 바로 그냥 녹아버리는데 그냥 팔이. 아우 이 쓰라린 거 어떻게 이걸. 그렇게 헬기는 296회 현장에 투입. 바로 파업 노조원에게 약 20만 리터 체류액을 살포하기에 이릅니다.
대형 새총으로 쏘아 올린 흉기들은 농성 현장을 더욱더 심란하게 합니다. 한 번 맞고 집이 가라 이거. 집이 가라고 내쫓으려고 그냥 완전. 내 머리가 여기 있었는데 이게 툭 나오고. 공장들 뒤에서 서브에서 볼트 조립해주고 날리고. 파업 76일째 결국 노조 진압을 위한 공권력이 행사되고 자, 우리는 여기서 이미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올라오려면 올라와라. 이들은 우리를 진압하려 하겠지만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싸움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곧이어 전례 없는 무자비한 탄압이 시작되었고 농성자 100여 명이 살이 찢겨나가는 등 큰 부상과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제 직책이 이제 조직부장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싸우는 곳에는 항상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진주 지휘를 했었으니까. 이제 그때 핸드폰은 없는데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동안. 문자를 이제 집에다 보낸 거죠. 유언이죠, 유언. 왜냐하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살 거라 생각을 못 했어요. 죽을 거라 생각을 했으니까. 2009년도 쌍용자동차 진압 당시에 진압 장비를 몇 종류나 쓰셨어요? 테이저건은 썼어요, 안 썼어요? 사용했습니다. 그 사람 얼굴에 쏴도 되는 겁니까? 빗 맞은 이게 무슨 진짜 전쟁터예요, 전쟁터. 당시에는 정말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가족들도 주변에 같이 이제 평택의 대부분의 그러니까 가족이 4명이 있으면 1명은 쌍용차에 출근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많은 인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권에 있는 친구들이죠. 뭐 동료의 부인 이런 가족들 그런 가족들로부터 한순간에 외면되는 뭐 이렇게 여기 모인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만약에 해고자라 하면 뭐 갑자기 막 네 신랑 때문에 우리 신랑 회사가 망한다. 나오라고 해라. 왜 그렇게 했냐. 빨갱아. 당시 주요 언론에서는 농성 노동자들을 거세게 비난 보도했습니다. 당시에는 완전히 단절되고 매장됐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쌍용 자동차에 10년 이상 근무했음에도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이력서에 한 줄 적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이력서를 넣었어요. 넣었는데 3일 되니까 당신은 쌍용차 출신 아니냐. 그거 어떻게 해요? 한 달, 2달이 하면 나가라. 또 딴 데로 옮겼다. 이게 시켜서 보시면 철새예요, 철새. 경찰이 진압작전 당시 장비 파손을 이유로 노조에 제기한 16억 7천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국 회사에서도 건드리지 못한 퇴직금까지 강요하게 이르는데요. 그렇게 결국 견디다 못해 세상을 떠난 사람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노동자와 가족들의 죽음. 언제까지 이들의 죽음을 지켜만 봐야 할까요? 아이고, 다들 아마 해고된 분들 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아마. 아 이렇게 꼭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고 하죠. 술 먹으면 또 일단 이상한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많이 들죠.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는 이후 10년간 약 30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니들이 죽였잖아! 니들이 방법을 줬잖아!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이 길고 긴 싸움이 끝날까요? 굉장히 시간 동안 정말 벼랑 끝에서 고통, 아픔, 죽음을 지켜보면서 걸어왔던 이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오늘 이곳 대법 재판부가 이 해고 노동자들에게 다시 대못을 좀 박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6년 동안 싸워보니까 별의별 걸 다 싸워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남은 해고자들 어떻게 보동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떤 말로 위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긴 터널과 같은 싸움, 희망과 정의는 어디에 있을까요? (2013년 2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취임식 당일 그곳에서도 쌍용차 해고자들은 외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협조를 왜 해야 되는데 제가 너 일단 놓으세요. 이거 놓으세요. 이거 놓으세요. 박근혜 당선자는 쌍둥.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창구가 없는 해고 노동자들. 그 합판 두 장에 2012년 11월 전 노조 지부장 등 3명이 송전탑 고공농성 돌입. 달랑 합판 2장에 목숨 걸고 부당해고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2014년 12월 31일 연기만을 내뿜는 차디찬 굴뚝에서 새해를 보냈습니다. 다시는 이런 곳에 노동자들이 올라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외롭습니다. 서러운 바람이 분다. 계절은 톱니바퀴처럼 아기 맞춰 돌아가는데 우리 해고자 인생은 왜 이리도 삐거덕거리는가. 이런 사전 조치가 회사 측과의 그 협조 아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해 9월 노노사정 합의를 통해 해고자의 약 60%인 119명이 2018년 말까지 복직. 복귀하지 못한 나머지 46명도 단계적 채용을 약속합니다. 그렇게 올해 2020년 복직 예정이었던 46명의 해고 노동자들. 쌍용차는 경영상의 이유로 이들의 복직을 무기한 연기합니다. 글쎄요, 공교롭게도 2009년도도 어버이날 그 해고 통지서를 던지더니 어떻게 또 이번에도 크리스마스 이브날 참 뭐 누구 말대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라 기쁘다 뭐 폭탄 주셨네가 돼버려가지고. 쌍용자동차는 복귀 예정이었던 노동자들에게 통상임금의 70% 수준의 유급휴직을 제안했지만 이들이 원하는 건 돈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일 다 끝내고 이제 평택에서 이제 아빠 일하니까 이제 계속 이제 아빠 얼굴 계속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 왔었는데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는 그게 조금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막 그런 게 좀 힘들죠. 가족들이랑 이제 많이 이제 못 지냈죠. 놀러 간 것도 그래 많지도 않은 것 같고 놀러 갈 시간도 많이 되지도 않았고 지금에 와서는 회사가 저희 이제 복직을 시켜준다 했잖아요. 큰 기대를 갖고 있었죠. 이제 가족 옆에서 제가 있는 이제 평택에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지금 상황이 좀 상당히 마음이 좀 안 좋은 게 그때 2009년도 때 당시 같이 제가 생계를 위해서 지금 또 그렇게 시작을 또 해야 되겠구나. 가족이랑 또 멀어져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고요. 가장 지금 마음이 아픈 게 아이들이랑 또 떨어져야 된다는 그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가장 지금 힘들어요.
공급을 다른 사람보다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10년 이상 놀았으니까 지위를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위를 더 높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만 시켜달라. 다시 2009년으로 돌아간 쌍용차 해고자들의 시계. 그렇게 해고자 46명은 여전히 10년이 넘도록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뺏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탄핵으로 인해서 2015년 5월 13일 권리금 약탈 방지법을 그 가게는 저의 목숨줄이자 우리 가정의 생기가 달려있는 소중한 터전이었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임차장님들이 당신의 탐욕으로 인해 거리 나왔고 야만적인 폭력적인 반인륜적인 강제집행이라니 왜 다 뺏어야 한단 말입니까? 왜 다 가져가야 하는 겁니까? 임차상인과 같이 삽시다. 임차상인과 상생합시다. 저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이렇게 와서 집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임대인자 건물주 황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제가 12월 18일 날 강제 집행이 됐어요. 집행이 되고 갑자기 막 쫓겨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2월 말경서부터 우선은 집회를 하자. 어쨌든 이제 건물주하고 대화를 다시 시도를 해야 되니까 이제 억울하죠. 제 생계 터전이고 제 모든 거 다 맞춰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이제 뭐 영업을 하는데. 여기죠. 109예요. 여기 저기 2층입니다. 처음에 언제 가게를 오픈하셨어요? 2010년도에 7월 달에 오픈했어요. 2010년 7월이요? 네네. 그럼 얼마나 영업하시고 한 지금 9년 정도 영업을 했죠. 거의 뭐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가게도 자리 잡고 이런 상황이 됐었어요. 근데 2015년도에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건물주가 바뀌었다? 네, 건물주가 바뀌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분쟁이 시작되는 거죠. 몇 개월 후에 그 리모델링 한 다음에 재계약을 하자. 저는 그 얘기를 믿었어요. 그래, 얼마가 됐든 올려주고 열심히 장사해야지 이런 생각했었는데 이제 몇 달 후 이제 전화가 왔는데 이제 재계약 의사가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 말이 바뀌었네요? 말이 바뀐 거죠. 예. 다른 곳들도 지금 다 내쫓길 위기에 있는 거죠? 지금 그 약국이 지금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건물주분 누님이 경영을 하세요. 이전에서 오늘 오픈을 했거든요. 이걸 제외하면 남아있는 게 여기 안경점 하나인데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재판 끝나고 나오시는 길에 그냥 쓰러지셨어요. 충격으로. 그래가지고 병원에 지금 누워 계시는데 지금 장애인이 되신 거죠. 예,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거동을 아예 못 하십니다. 사장님께서도 처음 들어오실 때 네네. 양도양수 받아서 권리금 내고 들어오셨을 거 아니에요? 내고 들어왔죠. 그쵸. 예. 권리금 양도 그 계약서 작성을 하고 건물주한테 통보를 했죠. 네. 이제 뭐 가게 이제 하고 싶어하는 분 있으니까 양도양수 허락해 달라고 아무래도 건물주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완강하게 거절하시더라고요. 건물주는 이제 명도 소송을 저한테 진행을 했고 저는 이제 권리금 법으로도 보호가 되는데 어차피 이제 양도양수를 방해하는 바람에 제가 그 돈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박탈이 됐잖아요. 그걸 통해서 저도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된 거죠.
지금 그러면 소송 중이신 거예요? 지금 1차는 패소했고 네. 지금 항소도 제가 좀 사실 많이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이의 신청을 통해서 다시 재판을 지금 진행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통 정상적인 강제 집행이라면은 그 형광색 조끼를 입고 들어와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그냥 뭐 등치 좋은 분들 건장한 청년 배어서 그냥 우르르 몰려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손 한 번 못 써보고 바로 그냥 밖으로 그냥 끌려 나갔죠. 사장님 혼자 계셨어요 그때? 아니요, 직원도 있고 손님들도 있었어요. 안 무서우셨어요? 무서운 것보다는 너무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났죠. 집행이 이쪽으로 통해서 들어왔어요. 아. 제 소중한 삶의 터전인데 여기 다 망가져 버렸어요. 아이고. 사실 사람을 죽여야지만이 살인행위인가요? 이것도 또 다른 형태의 저는 살인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장님은 어떻게 해요? 사장님은 식구가 네네.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젠 딸, 아들, 이제 와이프 4명이죠. 사장님 가족이요? 큰애가 이제 이번에 대학을 들어가요. 아이고. 네, 둘째가 중학생인데. 아우. 아휴. 얘들은 알아요? 알죠. 이번에 대학 가니까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지가 이제 내고 하더라고요. 둘째가 이제 사춘기가 왔는데 얘가 되게 좀 많이 과묵해졌어요. 말이 없고 가족도 얼굴 못 봐요. 정말 열심히 살아도 임차 상인들은 건물주 잘못 만나면은 국빈충을 전락하는 거는 한순간이구나. 쫓겨난 일이 다반사로 벌어진다면은 굉장히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적어도 열심히 하는 사람만큼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영업 시장에 뛰어드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분들 제대로 보호해줄 수 있는 법안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전세인데 월세를 별도로 300만 원을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세입자를 ATM 머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번 소송에서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제가 5월에 이 TV 인생연구소 출연했을 때만 해도 이런 방송도 찍고 하면은 건물주도 혹시 생각이 바뀌어서 좀 극적 타결이 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는 건물주의 명도 소송 때문에 저는 8월 말일자로 쫓겨나게 됐고. 요 몇 년 사이 내추럴 와인 같은 것들 엄청 붐이지만 그건 다 외국에서 온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를 가장 좀 현대적이고 세련되게 판매하는 거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보고 싶어서. 이태원 경리단길에서 한국 술집을 한다. 굉장히 이색적인데 실질적으로 저도 힘들었죠. 저도 첫 해부터 한 셋째 해, 넷째 해 낼 때까지만 해도 뭐 첫 해는 한 달에 월급 150도 못 가져갔으니까요, 제가. 쉽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나름 이런 한국 술집의 원형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5년 차 되면서는 아 이제는 좀 그래도 뭐 누가 봐도 자영업 중에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소송이 크게는 두 건으로 나눠 보시는데요. 8월 말에 그래서 재판에서 쫓겨나게 됐으니까 아 그러면은 보증금은 돌려주겠지 생각했는데 막상 저희 짐은 다 뺐는데 보증금을 안 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그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나왔어요. 저도 그걸 바탕으로 건물주가 저를 이런 식으로 쫓아내지만 않았으면 전 이 가게를 충분히 몇억 원이라도 더 받고 권리금을 팔 수 있는 곳이었는데 건물주 때문에 못 받았으니까 그걸 건물주가 물어내라 라는 걸 저도 일종의 방어를 위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걸어오면 20분 넘게 걸리는 데라서 저는 진짜 여기서 뭐 최소 10년 뭐 꿈은 진짜 100년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왔는데 그리고 대부분 장사하는 사람들 제일 걱정이 장사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잘 되면은 건물주 걱정이 크잖아요. 여긴 그건 없을 줄 알고 왔는데 그런데도 쫓겨났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막 쥐 나오고 비 새고 이래서 제가 1억이나 들여서 고쳤거든요. 근데 사장님 같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낡은 건물 살려놓고 사람들 발길 닿게 하면은 그 건물주들이 그렇게 내쫓잖아요. 참 너무 답답한 일이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청춘을 여기서 보낸 거잖아요. 이 건물이 당시 시세보다 지금 몇 억은 올랐거든요. 근데 그 매덕 오른 거는 건물주한테만 귀속되지 저한테 돌아오는 거는 전혀 없으니까 제가 이 동네를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건물주만 좋은 구조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2년 전에 이제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됐다고 하지만 더 강하게 저는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첫 데이트를 했던 곳, 어떤 사람들은 처음 뭐 이 좋은 비즈니스 성과가 있었던 곳, 그런 의미가 담긴 곳인데 그게 사라지니까. 리단길의 원조인 경리단길에 와서 사장님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사실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걸으면서 촬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던 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거리가 텅텅 비었어요.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본 결과 결국 이렇게 상권이 죽었는데요.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될 점들이 정말 많아 보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아직 못했습니다. 이제 법원에 제출만 돼 있고 그래서 마냥 기다려야 되는 지금 얘는 공중에서 뜬 상태잖아요. 지금 주민번호가 없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근데 내가
12살인데 제가 26살 때부터 키웠죠. 37일 때부터 제가 데리고 있었잖아요. 37일 때. 갓난아기, 진짜 갓난아기. 육아랑 경제활동이랑 겸한다는 건 남녀가 같이 키운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혀를 내두르거든요. 그래서 육아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할머니를 제일 많이 도와줘요. 할머니가 일어나서 힘드시니까 밥도 해놓고. 네, 잘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예전에는 많고, 늘 또 아프셔가지고 입원을 하셔서 뭐 수술하실 때도 있으시고, 그 병원에도 입원하실 때도 많으시니까. 어머니의 도움을 좀 받았는데요.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세요. 다리가 좀 많이 불편하시고 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좀 평범하게 잘 다른 사람처럼 잘 결혼해서 잘 살면 좋은데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저기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도 있고. 어릴 때는 또 뭐 머리를 예쁘게 묶어주길 바라더라고요. 근데 제가 평생 운동했던 손인데 손이 투박한데 이 손으로 그런 거는 어렵더라고요. 뭐 몸으로 놀아준다거나 뭐 무거운 걸 옮겨준다거나 이런 거는 잘할 수 있지만 뭐 이렇게 2차 성징이 일어난다거나 같이 속옷을 사러 간다거나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힘든 것들이 또 생기겠죠. 요즘 많이 바쁘세요? 저는 안 바빠요. 아 요즘에 진짜 정신없이 사는 것 같아. 운전하다가도 잠깐 틈나면 또 주차장 같은 데 가서 장사도 하고 있고 저녁에 또 일 나오지 않을 때는 뭐 대리운전 할 때도 있었고 금전적인 부분이 제일 힘들었어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경제적인 부분? 네. 지원을 받는 게 없죠. 그런데 또 미혼 모들은 또 이렇게 시설도 많아요. 심지어는. 근데 미혼부는 또 제가 알기로는 한두 군데 정도 대한민국 전체 통틀어서 그 정도로 알고 있고 또 수입에 뭐 180만 원이 이렇게 넘어가면 뭐 또 미혼부 가정 저기를 혜택을 못 받고 18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그렇게 힘들었어도 사실 이렇게 같이 데리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는 제가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설거지거리 많아? 정말 아빠는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같아요. 저 때문에 그렇게 일도 제대로 해주시면서 사시는 게 정말 대단하시고 존경하실 분인 것 같아요, 아빠가. 저한테는. 아빠가 그래서 자랑스러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출생 신고를 한 상태이신 거예요? 아직 못했습니다. 못했고 이제 법원에 제출만 돼 있고 그래서 마냥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내가 된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딱 거기 가보니까 이제 못한다고 이렇게 딱 얘기 들어서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그 여자 이름이 떠버리는 바람에 좀 한참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늦는 거죠. 엄마가 누군지 알게 돼서 더 늦었어요. 네, 그렇죠.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서 진짜 같이 죽자 해갖고 이제 집에다 이제 불을 지르고 막 이렇게 했었고, 지금도 우울증 때문에 좀 약을 오래 먹고 있고요. 애 출생신고를 빨리 해달라. 이제 1인시도 해서 이제 촬영도 해오고 이렇게 해오고 있고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런 거 하면 좀 뭐 많은 분들이 좀 보고 좀 하시니까 좀 빨리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잘 써야지. 그때 감기로 갔는데 한 5만 원 돈 나오고, 그때가 제일 힘들었죠. 돈은 못 버는 상태고 어디서 지원 나오는 건 없고 이런 상태에서 5만 원이라는 거 진짜 저보고 죽으라는 소리 했어요. 주민번호가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그래갖고 이제 임시번호라고 이제 그걸 혜택을 받게 됐어요. 이제 그걸로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고 이제 병원 같은 데도 좀 공중에서 뜬 상태잖아요. 지금 주민번호가 없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것만 있으면 어디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고 뭐 어디서도 다 이제 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이면 알아보고 계속 하거든요. 제가 더 덤비거든요. 근데 덤비고 싶지도 않을 정도, 아예 포기를 하게끔 제도가 엉망입니다. 진짜 엉망이고, 그리고 되게 인색해요. 법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거고, 시설도 좀 있었으면 하고, 그게 두 가지가 제일 문제죠. 우리 가는 게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런 시설이 없으면 우리는 가는 데가 없어요. 지금 만든 법은 엄마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엄마가 누구인지, 엄마하고 출생증명을 하지 않았던 경우에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자꾸 이 부분을 좀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는 거죠. 법원에서 출생증명서가 있다 하더라도 엄마가 아이 출생을 거부하는 경우에, 아빠가 아이 출생을 원하는 경우에 법원이 이 출생신고를 좀 더 간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아이 출생에 주안점을 두고 아이의 존재를 이 세상에 만들어내는 일을 법원이 나서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법 개정까지는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이 법을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좀 더 그 현실에서 대법원이 이 출생신고를 해나간 과정에서 좀 더 유연하게 아이들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끔, 도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도 법안을 또 발의하게 된 거죠.
제가 만든 법 중에 한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양육비 이행에 관한 법안이 있어요. 아빠든 엄마든 애를 낳았는데 이혼을 하고 떠나요. 그럼 한쪽에 애를 키우잖아요. 양육비 줘야 하잖아요. 양육비를 주지 않아요. 한부모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양육비 지원 이행 법안.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그거는 양육비도 주지만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혼 부든 미혼 모든 엄마가 애를 놓고 갔을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미혼 모뿐만 아니라 미혼 부도 같이 있으니 뭐든지 만들 때 미혼모와 미혼부의 양육, 아이들 양육을 위한 시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 찾아야겠네요. 찾아서 마저 더 지원하는 게 우리의 임무겠네요.